네, 두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독님. 네, 안녕하세요. 리볼버를 감독하는 오승훈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리볼버를 재밌게 관람한 조성입니다. 네, 어제는 김남길 배우님과의 토크가 있었는데, 사실 김남길 배우님은 오승훈 감독님과 무대를 함께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죠. 또 정우성 배우분께서는 또 오승훈 감독님하고는 또 함께 영화를 한 기억도 없기 때문에 오늘 선뜻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는지 일단 궁금합니다. 오 감독님의 영화를 또 워낙 좋아했고요. 그리고 또 저와 또 인연이 있는 사나이 피처스 영화이고,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한 대표님이 굉장히 어려운 자세로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부탁하지? 그냥 선뜻 할 수 있는 건데, 그래서 그렇게 응해서 이제 오늘 또 한 번 영화를 다시 관람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 나누겠습니다. 오늘 저도 그렇지만 정우성 배우분께서도 감독님께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그때그때 계속 떠오르시는 대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.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부부시잖아요. 이정재 배우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로 나오셔서 이정재님의 연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당황스럽네요.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아내라고 해야 되나. 네, 어떤 비밀스러운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위태위태한 듯한데 불안한 듯한 느낌을 잘 이렇게 감추고 있는 듯한 임석영을 느끼게 했어요. 무슨 말씀이실까요? 이정재 배우에 대해서. 워낙 잘해주셨고 오셔갖고 시나리오 쓸 때 좀 이런 느낌이었으면 하는 건 거의 100% 이상으로 해주셨는데 물론 비밀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좀 비리 경찰만이 갖고 있는 어떤 외로운 늑대 같은 느낌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걸 좀 숨기고 꾹꾹 눌러 담고 있는 느낌,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해 주셨고 굉장히 고마웠죠. 하소영과는 특별한 관계잖아요. 근데 이 하소영에게 정당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,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내적으로 품고 있는 비굴함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비굴함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재밌게 표현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전도연 배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, 사실 정우성 배우님께서는 전도연 배우님하고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이제 출연하셨는데,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게 이 두 배우가 영화에서 처음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. 그래서 어쨌건 전도연 배우하고 인연이 있으시고, 이 작품은 금방 얘기하신 하수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원탑 주인공으로서 이야기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끌어가는데, 전도연 배우 연기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전도연 배우는 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, 제가 이제 시사회 때 이 영화를 보고 감독님한테 감독님과 전도연이 쓴 짧은 시 한 편을 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일본 시 중에 이제 하이쿠라고 굉장히 단순한 단어에 아주 깊은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 그런, 전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좀 받았어요. 왜 아무것도 안 하지?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다 하고 있지? 눈으로만 연기하는. 사실 이제 눈 연기도 배우들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근데 어떻게 저걸 다 품고 저걸 표현하고 있지? 그래서 상당히 놀라웠어요. 혹시 그럼 여러 장면들과 상황들 중에서 유독 좀 기억에 남는 전도연 배우의 어떤 표정, 장면, 교도소 밖에 딱 서 있을 때 그 얼굴에서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. 본인 스스로도 억울하잖아요.
억울하고 이 잘못되어 있는,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비리에 함께 몸을 담갔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 정당한 책임의 그 목도 있겠지만 어쨌든 혼자 그걸 다 감당을 해내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, 뭐 임성경은 죽었고 이제부터 어디, 그러니까 그 주소 얘기하라는데 갈 곳이 없는 건 승량이잖아요. 이게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, 자기 집을. 그 분명히 임대를 받은 집은 있는데 자기 것은 아니고, 이게 되게 재밌는 어떤 목적지의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. 혹시 오감독님께서도 혹시 덧붙이신 말씀 있으실까요? 워낙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면 사족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시사 이제 끝난 그날 당일날 하이쿠 같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되게 감동을 하고 제가 막 격앙이 됐죠. 와, 그 위대한 그 하이쿠, 저도 하이쿠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갖고 하이쿠 시집도 꽤 많이 그 보고 바꾸시도 되게 좋아하고, 근데 이런 극찬을 받아도 되나?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. 근데 오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늘 이렇게 문학적 완성도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시나리오라는 게 늘 느껴지잖아요. 꼭 소설을 읽은 것 같고, 그 문장과 문장을 넘어갈 때 그 행간을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상상력으로 또 채워넣을 수 있고, 공감하고 질문을 던져낼 수도 있고, 그런 어떤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를 늘 써내시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사실 이제 오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 그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시는 시선들이 꽤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감독님 말씀 좀 듣고 싶네요. 그 스승을 잘 만난 것도 있고, 그 이창동 감독님, 그다음에 박광수 감독님 같은 그 스승님들 잘 만난 것도 있고, 동료 스승들 뭐 여러 그 동료 감독님들의 어떤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. 또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또 책 읽는 걸 좋아해요. 그래갖고 그 영화보다는 이제 시나리오 쓰거나 그럴 때 어떤 많은 영감은 그 소설들이나 뭐 시나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좀 영감을 받고, 그거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죠. 네. 그 어제 이제 그 김남길 배우하고 그 토크를 할 때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거였어요. 김남길 배우도 처음에 되게 이제 빠져들어서 영화를 보고 빨리 한 번 더 재관람을 했던 이유가, 그 여기 이제 출연한 배우들이죠. 뭐 김준한, 뭐 정만식, 뭐 김종수 이런 배우들이 다 함께 이제 연기를 해봤던 분들이다 보니까 처음 볼 때는 그 캐릭터로 다가오는 것보다 딱 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커서 빨리 이렇게 재관람을 하면서 이 영화의 어떤 본질을 더 보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, 사실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굉장히 익숙한 동료 배우들이어서 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? 그렇죠. 이 익숙함이 이제 온전한 영화 관람을 방해하게 되죠. 저도 이제 시사회도 처음 영화 관람을 할 때 약간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캐릭터로 이렇게 빠져들기에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, 사실 그 저는 여기 이제 다른 뭐 많은 그 동료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했지만 정만식은 연기를 안 한 것 같고요. 정만식은 전도연 배우를 너무 사랑하고 어려워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수영 앞에서 그 조사장이 하는 행동이, 쟤는 지 본심을 드러내고 왔겠지 왜? 그렇고 사실 다 잘했지만 정마담과 이 하수영이 끌고 가는 이 케미가 워낙 뛰어나서, 네, 거기에 저는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하수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고, 그만큼 이제 그 임지연 배우의 어떤 그 정마담 캐릭터 되게 해주셔가지고 그 정마담 캐릭터 좀 어떻게 보셨을까? 오늘 보니까 진짜로 시시각각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일상적 호흡의 말투들, 그리고 약간 뱉지 않고 혼자 옹알대는 듯한 그 대사를 구사했거든요. 근데 그게 완벽하게 다 전달이 되고, 그리고 그 후반부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하수영이 이제 다 제압했을 때 안녕히
근데 몸은 절대 갈 생각은 없어요. 몸은 뒤로 빠지면서 손은 막 어떻게 그러지? 금방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장면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전 그런 생각 못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갈 생각은 없는. 계속 힙이 계속 뒤로 가잖아요. 힙은. 빨리 집에 갈 생각이죠. 뭐. 그리고 그때 촬영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싹 차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할 때 그 눈과 얼굴이 그 차에 그 프레임이 이렇게 가려졌다가 싹 다시 나올 때 아유 너무 잘하시네. 어떻게 저렇게 차까지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잘하시나 그랬었죠. 그리고 왜 또 나야를 되게 좀 재밌게 해주시길 내심 바랬었어요. 근데 그때 그렇게 프레임에 눈이랑 이렇게 다 가려졌다가 싹 나오면서 또 왜 또 나야 하니까 그것도 또 저쪽을 보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. 사실 그 이번 리볼버를 되게 좋게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 임지연 배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공개됐던 역할이라던가 혹은 공개된 스틸, 그러니까 개봉 전에 보게 된 스틸들을 볼 때는 뭔가 그 더 글로리에서 봤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봤다가 완전히 또 그걸 더 넘어서는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어떻게 그 임지연 배우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끌어냈을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감독님 말씀 좀 더 듣고 싶습니다. 근데 워낙 잘하시는 배우 제가 인간 10개월 보면서 굉장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저하고 만나갖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갖고 시나리오 읽어보시고 뭐 제가 뭐 아나요?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 말씀드렸죠.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라고. 여기 판은 우리가 깔아놨으니까 여기서 한번 날뛰어봤으면 좋겠다고. 날뛰어달라고 그랬었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한번 그럼 날뛰어보죠. 뭐 이래갖고 첫날 촬영부터 이제 그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이렇게 임지연 배우의 전마담은 배우 관점에서 보면은 하고 싶은 연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현해냈고 앤디의 지창욱 씨는 해야 할 연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앤디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지, 어떤 호흡이 필요하지, 필요성을 쫓아간 것 같고. 그리고 앤디 얘기도 조금 더 해주시죠. 근데 그 지창욱 씨 친구분들은 그 지창욱 씨 갖고는 그 내면 깊이 있는 양아치의 어떤 약간의 뭐 깊숙이 있는 거 이렇게 끄집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좀 있잖아요. 여기 숨겨져 있는 이런 걸. 근데 그 지창욱 씨 친구 배우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얘가 그렇게 얼굴 잘생겨 그게 로맨틱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. 약간 좀 꾸질꾸질한 면도 있어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정호성 배우는 아직 그 오 감독님하고는 작업을 안 하셨고 또 이 작품에는 워낙 그 배우들의 그 정말 그 타고난 어떤 연기의 경연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이런 질문 뭐 당연히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뭐 앤디, 신동호, 조재훈, 본부장, 민기현, 뭐 임석영 이런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만약 거기서 누군가를 연기한다면 어떤 역할을 조금 탐이 나셨을까? 그것도 좀 글쎄요,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. 뭐 어제 그 김남길 배우는 그 남자 하수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. 네,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. 남자 수영이요? 그 무리안에서 했잖아요. 그렇죠? 맞아요. 정재권 했잖아요. 했죠. 그 무리안에서 정재권의 리벌버가 김마당에게 넘어가서 하수영이라는 캐릭터로 태어나고 그 옆을 정마당이 채워준 거 아니에요 지금? 네. 아직도 리벌버에서 못 벗어난다고. 아니 저기 무리안에서 못 벗어난다고. 정재권에 있나 보네. 김남길 씨는. 근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감독님은 그 킬리만자로에서도 해식이라는 어떤 비리 형사잖아요. 왜 이렇게 비리 형사와 이 비리 형사에 대한 캐릭터 그에 대한 어떤 삶의 위태로움을 그리려고 하신 것 같은데
어떤 동기로 그렇게? 그게 이제 킬리만자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쓰고 이러면서 경찰이 아닌 어떤 캐릭터도 써봤고, 근데 이제 영화화된 건 다 이제 이렇게 비경찰만 영화화된 것,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, 그것보다 우선 그 현대 사회에서 지금 2024년 이런 사회에서 그 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, 그러니까 그때 형사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기는 담장을 갖고 있다. 이쪽으로 떨어지면 죄의 세계고 이쪽은 또 법의 세계인데, 여기에서 정말 위태롭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발 잘못되면 자기 죄의 세계에 들어간다,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,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죄와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들, 이런 것들이 가장 표현하기 좋은 그런 어떤 주인공이 저는 형사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새 와서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, 제가 결국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좀 더 이야기를 완성도 있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굳어진 것들이, 죄를 지은 인간이 더 이상 이전에 지었던 죄를 안 짓고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다가 마지막에는 그런 어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인간이 되는,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서 같다는 생각을 하고, 다음번에 만드는 영화나 이런 거에서는 좀 더 그것들을 관객분들한테 좀 더 소통이나 이런 더 잘 되는 그런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지금 말씀하신 게 하수영에게도 좀 투영이 되지 않았나요? 이번 영화가 그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것이 킬리만자로랑 브레안보다 훨씬 더 네. 다가간 영화죠. 네. 제 마지막 이제 그 포구에서 꽁치 구워주시는 그 분께 하수영이 이렇게 5만 원짜리 다발을 더 건네는데 그분이 딱 한 장만 빼잖아요. 이게 내가 받을 돈이야. 더도 필요 없어. 그러니까 하수영이 딱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이 뭐 복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. 딱 내가 받을 약속된 정당한 나의 것을 받으면 돼. 그런 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그 약속이라는 게,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화를 보면은, 제가 사실 시사회 때 감독님한테 물어봤는데,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. 그렇게 하는데, 뭐 분명히 약속이라는 단어가, 이 영화가 만약에 리볼버가 제목이 아니었으면 약속이 되지 않았을까. 왜냐면 임성경이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도 아니고 그 하수영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원래 약속이라고 제목을 생각하셨나? 왜냐면 아수라 때도 아수라 처음 제목이 반성이에요, 반성. 그래가지고 감독님 제목이 왜 이래요? 그런데 반성보다는 약속이 좀 낫잖아요.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이스턴 프라미스. 빨리 말씀해 보세요, 감독님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 하수영이라는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거의 투명 인간이었는데, 그가 잡을 수 있는 어떤 자기가 자기 존재감을, 그러니까 투명 인간에서 이제 보이는 인간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서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인데,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그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도 저렇게 태연들 할까? 그러니까 이 하수영이라는 주인공한테 단 하나의 동아줄이겠죠. 자기 자신이 정말 하수영이라는 인간으로서 되는 어떤 그 마지막 여정까지 동아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약속. 그러니까 나한테 약속한 걸 주세요. 내가 당신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. 교도소 갔다 오면서 아무것도 불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안 지켜? 이게 하수영이 끝까지 가는 어떤
자기 자신을 동아줄이고 그 진영의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근데 정말 그 반성과 약속, 그러니까 사나이 픽처스에서 만드는 모든 영화들이 다 정말 그 반성과 약속을 다루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모든 갈등이 시작되고, 네. 그러면 반성해야 돼요. 그리고 반성을 안 하고 그 인간이 나락으로 더 많이 떨어지고요. 그럼 또 그 영화 속에서 뭐 좀 그 구체적인 장면으로 좀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으셨을까 또 조금 궁금합니다. 저는 뭐그 특히 그 절 장면, 화성사 장면들은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요.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로서의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이게 처음에 시작하고 전부 다 마곡지구 아니면은 다 강남 같은 어떤 곳, 그 다음에 금호동 뭐 이런,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었었는데, 이 인간들이, 그러니까 특히 그레이스 쪽 사람들은 강남 또는 마곡지구 이런 어떤 정말 잘 닦인 길들만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인데,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산속이라는 데 가면은 풀벌레가 어마어마하고, 그다음에 앤디가 데려온 깡패도 아니죠, 그냥 양아치 같은 사람들인데, 얘들도 도시 뒷골목에서는 뭔가 힘께나 썼을 것 같지만은, 얘들이 숲속에 들어오는 순간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게임을 하면서 이 핸드폰 배터리에다 날린 게 얘들한테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돼버리고, 그래서 그리스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 평생 휠체어를 언제 끌어봤겠어요? 한 번도 안 끌어본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절에 와갖고 파쇄석이 깔려있는데, 그러니까 정말 아들 하나 데리고 못 가는, 그 안에서 쩔쩔매는, 그 다음에 하이힐을 신고 왔는데 하이힐이 파쇄석 사이로 쑥쑥 들어가면서, 이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공간에 와서 좀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저지르는, 그들이 마곡지구나 이런 데에서 뭔가 당당하고 뽐내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들이 했던 어떤 것들, 그들이 살아온 것들이 다 약점처럼 돼버리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리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마지막은 좀 물론 무당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,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조사학원에 있을 때 무당분들이 공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으니까 공력이 있는 절에 암자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이러면서 공력을 다시 찾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갖고 아름다운 암자였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, 마지막에는 대웅전이라는 부처님이 내려보고 있는 그런 데에서 죄 지은 인간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도 있고, 또 조금 더 가면은 옛날 무협영화나 이런 거, 한국 무협영화 절 앞에서 마지막에 싸우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임석영 집에 수영 갔을 때 지옥도 또 그런 의미인가요? 그것도 그렇죠.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옥도를 갖다가 무당 집에 이렇게 걸어놓을 생각을 좀 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당분들이나 이제 점쟁이, 그러니까 무속분들은 지옥도를 절대 안 놔두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쓰고는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임석용 마음의 지옥들, 그거 갖고 있는 지옥들이 임석용의 오피스텔, 자기의 비밀 기지 같은 곳이겠죠. 거기에 포스터를 딱 붙여놓으면서 임석용 마음의 지옥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수에 거기도 웃기를 남기는 걸로. 그러니까 임석용은 어떻게 보면은 지옥을 산 사람이겠죠.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그런 어떤, 그러니까 정말 평생 그 여자분이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비굴한 짓도 저질렀고,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사로서 뭔가 비리 경찰이 아니라 폼생폼사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좀 무너지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다 무너지고, 그러면서 하나 약속이라는 거는 뭐 이런 것에서 이 황정민을 통해서 이 길을 갖다가 따라오게 하는 그거 하나만큼은 성공을 한 거죠.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이 실패했지만. 또 이 질문 드리면 또 정우성 배우님도 좀 당황스럽다고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. 그걸 들어보면 오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되게 먹는 장면,
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.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그 언급해주신 그 소주의 꽁치도 있지만 그 위스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브랜드의 또 위스키 모델이기도 하셔서 혹시 그 위스키 어떠셨나요? 거기서 또 임석영하고 드셨잖아요. 우 감독님도 애주가인 거 알고 있었는데 술에 진심이시네. 왜냐면 그 위스키에다가 미지근한 물 저는 한 수저를 넣는데 우 감독님 취향은 두 수저구나. 두 스푼이구나. 그렇게 진짜로 이렇게 그냥 간단한 그 제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정교하잖아요. 진이야. 진심 애주가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. 이게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써야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뭐 시나리오를 쓸 때 이렇게 써야지 해서 써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쓰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건데 킬리만자로 때는 쓰고 나서 약간 뿌듯했던 게 저 한겨울 그 바닷가에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소주를 갖다가 대표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거기서 이제 맥주를 소맥인데 대표 먹는 건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워낙 추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? 그리고 만들어낸 거였거든요. 소맥을 이제 버나 블루 대표 갖고 먹는 그거. 그다음에 뭐 무례할 때는 꼭 하고 싶었어요. 그거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꼭 그 예쁜 커피잔 또는 머그잔에다가 소주 따라 먹는 거. 그게 워낙 사랑스러운 어떤 느낌도 있었고, 그래갖고 그 커피잔 고르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고요. 그다음에 요번에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 하수영이라는 이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거의 그 공황 상태에 빠져갖고 숨을 못 쉬고 자게 되면 이제 숨 못 쉬니까 죽지 않아?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 괴로워하다가 그걸 극복한 게 그래 나 나가면은 뭐를 할 거야. 나가면은 그게 이제 하수영이 첫 번째가 그 호텔을 잡 시내 중심가의 호텔을 잡고 그 다음에 위스키 한 병을 사왔고 자기가 이제 뭐 얘기들은 아니면 임석영이 가르쳐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. 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예식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 예쁜 잔에 소주를 따라 마시는 모습이 이쁘잖아요라는 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소주를 저희가 계속 예쁜 잔에 이렇게 따라서 건배하면 보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. 그 짧은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하수영이가 자기를 지탱하려는 뭔가의 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여져서 저는 그 장면이 그냥 단순히 애주가의 진심, 술을 사랑하는 연출자의 그 화면을 담은 게 아니라 이 하수영의 인간이라는 게 뭔가 보통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싶을 때 뭔가 스스로의 법칙을 하나 지켜놓고 그걸 지키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하수영이가 지금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라는 장면을 봤어요. 감사합니다. 제가 그렇게까지 믿어도 아니고 읽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포털에서 그 킬리만자로 정우성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예전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그 안성기 배우의 그 특별전화하면서 안성기 배우의 그 대표작들을 그 여러 뭐 평론가나 영화인들이 글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우성 배우분께서 오승 감독님의 킬리만자로를 뽑으시면서 아까 이제 감독님이 언급하신 그 주인공 그 인물들이 그 바닷가에서 이 그 SUV 그 본넷 위에서 이 가스버너로 소주랑 맥주를 이렇게 끓여서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셨던 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. 그게 명문이었어요. 맞아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에서 그 인물들이 가지고 어떤 고독이나 쓸쓸함 같은 것들을 잘 묘사해 주셨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시간이 꽤 지난데요. 그 객석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배우분께서 감독님께 조금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. 뭐 무례하네 정재건 뒷모습으로 시작하는 그 업계에서도 약간 체념이 느껴지거든요. 캐릭터들이 하수영에게도 체념이 분명히 있고
이게 혐오주의적이면서도 약간 염세적이진 않아요. 그 체념하지만 비관하지 않고, 그리고 체념을 받아들이면서 또 무덤덤하고, 그러면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인물들 같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상에 대해서 감독님이 연민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, 보통 이렇게 사시면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 많으니까 또 이제 그런 어떤 캐릭터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는데, 어떤 인간에 대한 연민을 왜 그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?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끝까지 이제 가는 어떤 것들에서 이 하수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품격, 그걸 이제 전도연 배우가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, 또 전도연 배우분을 이제 몇 년 동안 느끼는 게 타사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타사에 대한 동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는 생각도 좀 하고,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쓸 때는 전도연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면서 썼었어요. 그리고 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뒤에 모자 쓰신 분이요. 네. 뒤에서 세 번째 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질문자분께는 저기 보이시는 포스터를 선물로 드립니다. 저 모자 쓰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. 손 드신 분. 네, 그럼 네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감독님께 영화 너무 즐겁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제 꿈이 영화 감독님이라 오승록 감독님 너무 존경하고 정우성 배우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제가 오늘 리볼버 두 번째 관람인데, 처음 봤을 때 하수영이라는 인물은 본인의 감정들을 꾹꾹 눌러 참은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며 본인이 본인을 가둔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, 이번 관람에서 앤디가 하수영을 막는 장면에서 하수영이 정인선에게 쟤 밀어버려 라는 말을 하면서 하수영이 카타르시스를 조금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쩌면 하수영은 목적만을 바라보는 소시오패스 기질을 조금 가진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이 부분에 대해 감독님의 고견이 여쭙고 싶습니다. 근데 소시오패스와 너무너무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연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시오패스가 될 수는 없는데, 거기에 나타났잖아요. 나타났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. 너무너무 화가 나고, 그리고 그 밀어버리라고 해서 정말 밀지는 않을 건데, 근데 영화 전체를 통해서 이 주인공이 계속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, 그것도 전도연 배우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 장면만큼은 약간의 광기가 좀 느껴졌으면 했어요. 그 잃어버려 할 때.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, 또 전도연 배우님께서 그걸 또 그렇게 멋지게 표현해 주셨고, 저는 소시오패스라고는 그냥 한순간 너무 화가 나니까, 야, 이것들이 여기에 와서 내가 좀 계획한 건 있지, 뭐 여기다 모이게 하려고, 하지만 저렇게까지 너무 화가 났어. 약간의 광기가 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. 소시오패스는 아니에요. 그 영화 전편에서 이제 하수영의 감정적 일탈 딱 한 번. 네. 그 하수영은 자기가 더 범죄자의 길로 안 가기 위해서 애쓰잖아요. 그 총을 들고만 있지 쏠 생각은 없는 사람이잖아요. 그 민기현 그 형사가 그렇게 총을 주면서도 너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지 그러면서 사실은 더 큰 범죄의 길로 이 총을 던져놓는 거잖아요, 하수영에게.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 자기 감정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누르고 있는데, 그때만큼은 자기 속마음을 그냥 말로 이 쌓여있는 울분을 폭력적 행위로 할 수 없으니까 말로 한 번 하는 그런 일탈 행위처럼 느껴졌어요, 저는. 네,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여기 세 번째 줄 해놓으신 분. 네.
너무 잘 봤습니다. 저도 오늘이 두 번째 관람인데 제가 첫 번째 왔을 때는 영화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정연선이 임석영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저는 할 줄 알고 그걸 찾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관람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정연선이 확실하게 하수영에게 마음을 온전하게 준 부분은 어디였는지,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냥 불쌍한 여자에 대한 연민이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투영이었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. 저는 그 쓰면서 임석용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가 하는 행적들, 그 행동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대사를 만든 거였는데 정윤선이 그거대로 이렇게 탁탁탁탁 한다고는 전 생각을 안 했고요. 그렇게 쓸 생각도 좀 별로 없었고요.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마지막에 뒤통수를 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. 산에서. 그러니까 거기서 이 정윤선은 그렇게 하는 건 좀 쪽팔린 짓이라고 좀 생각을 했다고 저는 믿어요. 정윤선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그렇게 9가지는 진실을 말하고 마지막 뒤통수 치려고 하나 딱 숨겨놓는 더러운 행위잖아요. 근데 정윤선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 선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산속에 갖고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아이씨 뭐 이런 식으로 그 화를 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런 질문을 저는 항상 받아요. 킬리만자로 때도 번개가 해시기하고한테 마음이 이렇게 된 게 어느 지점 어느 장면이에요. 그 다음에 물의 안에서도 둘이 사랑한 게 어느 장면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또 비슷한 건데 제가 시나리오 쓰거나 이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굳이 말해야 된다면 그리고 또 요번에 정윤선이라는 임지연 배우께서는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자기 이랬다고 말씀해서 차에서 내리면서 첫눈에 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비슷하게 이 정재곤과 그 다음에 김혜경 관계에서도 정재곤이 잠복하면서 있다가 김혜경을 볼 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시나리오 쓰면서 또 그렇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여자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형을 좋아하거나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깊숙한 어떤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게 그게 어느 한순간 팍 찝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굳이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. 그냥 천천히 스며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러니까 연출하거나 그럴 때 배우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어느 순간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딱 이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배우분께 생각하시기에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라는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전마담이 사실 굉장히 거짓말도 많이 한 것 같고 거짓말 안 하잖아요. 근데 딱 한 번 거짓말을 했다라고 봐요. 신형사가 뭐가 그렇게 좋냐 했대 에브리띵. 그걸 거짓말한 거예요. 신형사가 물을 때 그 진지하게 걔한테 대답할 이유가 없거든요. 그렇죠? 정말 맞는 말씀하신 건데 에브리띵이라는 게 신형사에 대한 반감 그 다음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 저지른 자기의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. 하수를 배신했잖아요. 그리고 그런 어떤 9가지는 그렇게 말하고 1가지를 갖다가 뒤통수치를 그거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. 삶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모든 관계를 한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정윤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에브리띵은 반감도 있다고 생각해요. 너무 이거 이렇게 좋냐 이거. 나보다는 에브리띵이 그한테는 어이가 없어지는. 그리고 또 차도 사람을 치고 막 이랬으니까 에브리띵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요. 네. 그래갖고 그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. 그러니까 임지연 배우가 맨 마지막에 이 꽁치고 먹는 그걸 보고 있을 때 제가 코를 골면서 잤으면 어떨까요?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뭐 이러다가 막 웃었던 적도 있는데 네, 밤도 새고 사람도 치고 뭐 기어도 다니고 그럴 수도 있었겠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저는 이
영화 속에서 그 딱 두 인물 정도가 되는데 그 조사장하고 정유선이 비록 범죄의 세계에서는 건달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저는 좀 그 건달 세계에서도 뭐 최악의 인간들도 있고 그는 최선의 악당들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드문 게 한둘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선을 지키는 사람들. 근데 정일선은 그 선을 지키는 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정일선이라는 사람이 만약 김혜경 쪽에서의 김혜경과 연결했을 때 김혜경의 어떤 시절 더욱 그러니까 빚을 얻으러 다니고 뭐 그러다가 더 빚쟁이가 되고 이런 지옥에 빠져들기 전이었다면 김혜경도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좀 그 선을 항상 안 넘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약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좀 더 보호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좀 저기 하려고 조사장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조사장 손가락을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. 시나리오에서 꼭 그런 인물들 좀 듣고 싶더라고요. 네,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저희 네 번째 주인가요? 조금 웨이비세. 네, 맞습니다. 네, 영화 너무 잘 봤고 저번 주 GV에 이정재 배우님이랑 지창욱 배우님 GV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제 질문은 아니고 다른 분이 해주셨던 질문이었는데 그 이제 윤석용이 죽기 전에 그 어떤 사람 보고 반갑게 좀 아는 듯이 웃는데 이제 총에 맞고 이제 쓰러지잖아요. 그래서 그 인물은 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들끼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관객의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셨고 그 해설자분도 오 이러면서 누굴까 많이 궁금해하셨다고 했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셔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. 그 웃는 게 체념의 미소였거든요. 그 체념의 미소를 갖다가 정말 그럴듯하게 잘하셨다. 그러니까 이 인생의 막장까지 와서 저 어디 그 뻘이 있는 그런 곳에 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비리의 비리를 낳고 비리가 비리를 낳고 이라고 거의 지옥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뭔가 다 해봤지만은 이제 마지막 순간 이걸 알고 그 어떻게 보면 허탈하기도 하고 그 마지막 순간이 온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미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체념도 있을 것이고 그 쏜 사람은 그리스 쪽에서 고용한 전문 킬러가 그러면은 임석영이 본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연민의 미소였겠네요. 삶 자체에 대한 내가 살아온 이 생들. 네,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저기 뭐 들고 계신 정우성 내 남편이라고 본 거죠. 좀 가벼운 질문 세 분께 드리고 싶은데요. 저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. 그 후기를 보면은 다 꽁치고이랑 위스키 관련 질문, 그 후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거를 의도를 하신 건지, 만약에 의도를 하셨다면 왜 그런 걸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, 그리고 두 분 다 영화를 보셨잖아요. 그럼 실제로 보시고 두 분도 꽁치고이랑 위스키가 드시고 싶었는지 궁금했습니다. 사실 그 위스키 장면은 위스키가 더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하수영이 교도소를 나와서 샤워를 하고 정말 세상 밖에 나와서 어떤 임석영을 좀 떠나보내는 의식 뭐 이런 거였어요. 그러니까 위스키 꼭 있어야 되냐 하면은 그건 아니지만은 임석영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위스키가 있어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하수영이 이곳에서 이제 뭔가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얼굴들 있잖아요. 그게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는 좀 얼굴의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얼굴들에서 나타나는 그 미세한 감정 표현들, 억누르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그 관객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그 영화를 좀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꽁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라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라스트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. 전도연 배우 그러니까 하수영의 얼굴로 카메라가 싹 다가가는 약간 그 밑에서 이렇게 부검을 좀 바라보는 그런 얼굴을 그다음 거기에 바람이 좀 불어갖고 머리카락이 확 날리는 것 때문에 살살 그다음에 그 얼굴 표정은 전도연 배우께서 너무너무 잘할 것이니까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거고
근데 거기에 이제 꽁치 있는 데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좀 웃기진 않게 좀 약간 그다음에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주문지나 이런 데서 그렇게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거 굉장히 많이 봤고요. 그리고 그 파시는 분도 역시 이 하수영의 얼굴을 보고 하수영을 보고서는 동병상련처럼 이 파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사니까 이제 그렇게 그 꽁치를 갖다가 이렇게 굽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. 낚시꾼들 상대로. 그러니까 한눈에 그걸 알아보고 이런 어떤 느낌들 여기 좀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죠. 그래서 꽁치가 드시고 싶었어요? 네, 저도 영화를 본 입장에서 꽁치가 먹고 싶네요. 네, 저는 실제로 그 다음날 먹었습니다. 너무 땡겨가지고. 그 시간 관계상 딱 2분 정도만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너무 뒤쪽으로 소홀한 것 같아서 저기 뒤에 불빛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GV를 처음 보러 왔는데요. 지방에서 처음 왔어요. 근데 정원홍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? 질문은 아니고요. 여기 분위기랑 좀 맞지 않는데요. 그 트레이드마크 유행어 있잖아요. 밥 먹었냐는 그거 한 번만 꼭 듣고 싶어요. 저는 지은입니다. 지은이 밥 먹었어? 먹었어요. 잘했네. 지은이 그럼 꽁치 먹어. 네,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고 2분 더 받겠습니다. 그리고 거의 한가운데 뒤에 계신 분. 네. 마이크 전달도 힘든 곳에 있고. 감독님께서 얼굴에 관한 영화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정재 배우님이 총을 맞은 부위가 사실 다른 영화에서 맞은 부위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의도를 하신 점이 있는 건지,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도연 배우님이 위스키 섞을 때 얼굴에 근육이 좀 되게 미세하게 흔들리는데 그것도 좀 지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걸 지시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아니고요. 네. 저는 무례한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. 다음번에 좀 전도연 배우님하고 좀 영화를 하게 된다면은 그 전도연 배우께서 이제 눈썹이 살짝만 움직여도 태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 얼굴 근육이 살짝 떨리니 지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영화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그 클로즈업 들어갔을 때 그 비싼 얼굴 근육의 움직임들 이런 걸 그건 지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나리오에도 그런 건 명시도 안 하는데 도연 배우께서 다 하신 거죠. 그 감정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수용이 죽는 장면에서는 그렇게 총 맞아 죽는 것이 사실은 그게 하수영이 보는 어떤 환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모르는 건데 거기에서 피가 터지고 이렇게 임수용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어요. 거기서 막 얼굴이 뭐 이상하게 막 터지고 이런 죽음으로 가는 것도 싫고 그런 죽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을 어디 맞아서 하는데 옛날에 그 칼리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거기에서 알파치노가 마지막에 총을 맞는데 거기에 맞아요. 근데 그게 그 비극적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.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늑대 같은 인간의 몰락이기도 하고 그럴 때 얼굴 전체가 망가지지 않고 여기 구멍만 나고 여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맞는 건 너무 또 저기 하고 그럼 여기가 맞는 게 제일 비극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럼 그렇게 했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질문 있어요라고 들고 계신 네, 손 들어주세요. 네.
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리볼버 재밌어서 여러 번 관람을 했는데요. 그 처음 볼 때는 이제 신 형사가 하수영한테 뭐 정마담이랑 임석영이랑 너가 깜빵 가 있을 때 같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좀 하수영에 대한 약간 복수나 좀 찌질함의 의미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여러 번 영화를 보고 나니까 중간에 정마담이 하수영과 술을 마실 때 임석영 대단하다, 불륜녀들 둘이 엮어서 이제 술판을 깔아줬네라고 하는 장면을 보고 진짜 임석영과 이 둘의 관계가 불륜 관계였는지 아니면은 그 신 형사가 이제 거짓말을 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. 또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하수영은 좀 푸른색의 색감의 옷을 입고 나오고 또 임지연 배우님은 계속해서 이제 차 색깔이 또 그렇고 좀 빨간색을 좀 자주 입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그런 연출에 좀 의도하신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. 먼저 그 임석영의 말년,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음을 임박했을 때 그가 그 정마담을 좀 이용했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하수영을 이렇게 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, 그 정윤선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같이 좀 마지막은 같이 동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저건 아니지만은 신동호가 이렇게 말하면 더 이렇게 하수영 마음에 대해 비수를 꽂으려고, 그러니까 좀 그런 인간인 거죠.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총 쏘는데도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게 좀 그 처음 시나리오 아주 처음에는요, 그 조사장도 짝사랑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. 클럽에 여자 형사가 오는데 되게 멋있기도 하고, 그 여자 형사가 와갖고 돈도 받아가고 사건도 해결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,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뭔가 남성들한테 뭔가 좀 건드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또 경찰서 내에서는 검도도 잘하고 또 되게 멋있고 이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좀 좋아하고 이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럼 애초에 쓸 때부터 좀 주변 남성들을 좀 그렇게 좀 만들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마시게 눈빛이 그랬거든요. 이 새끼. 뭐 정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마지막 또 제가 의상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뭐 항상 좋은 분들을 만나지만 요번에 참 그 의상 담당하신 분께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들게 의상 컨셉을 쫙 해갖고 오셨는데, 이제 하수영 같은 경우는 계속 단색이잖아요. 그리고 보셨다시피 블랙지지만 위에 그 항공장만 비치색과 하얀색 수탉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섞여 있는데 비치색 같은 느낌이 좀 있죠. 근데 거기에 이제 붙는 정윤선 같은 경우에는 하수영을 좀 압도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데, 그럼에도 뭐 되게 아름답고 러블리한,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러블리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너무너무 잘 오셨고, 그다음 그레이스 옷을 갖다가 그 그레이스 방에서 그건 정말 너무 좋았어요. 저는 보자마자 너무 좋았고, 그러니까 그 의상 감독님 정말 잘하신 거죠. 그 항공 점퍼를 입고 이 절에 들어가는 그 뒷모습 있잖아요. 그건 약간 저 개인적으로 오레이 컷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무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데요. 그래도 오늘 두 분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정호성 배우께서 와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,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영화를 보고서 제 마음속에 별이 있었어요. 그게 왕후라는 홍콩 배우하고 알랭드롱이었거든요. 제 마음속에 별. 근데 그 뒤로 비트를 보고 이러면서 왕후, 그 다음에 알랭드롱이 뭐 그 비교 이런 것 떠나서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별이 있다면 이 정우성 정말 동감합니다. 정말 좋은 시나리오를 써서 좀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은,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외로운 늑대를 좀 그리고 싶은데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별이 있습니다.
예, 감독님의 시나리오가 빨리 작업되길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좋은 영화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즐거우셨길 바랍니다. 올 여름 유난히 덥고 또 습한데 국지정호도 많이 오고 그래서 갑자기 소나기 내리면 막 또 우산 없을 때 막 당황하고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또 유행한다네.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완전히 또 여기서 해산하기 전에 그 마지막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. 객석에서 이제 가만히 앉아주시고 두 분 무대 나가서 이렇게 앞쪽으로 오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. 잠깐만 계속 착석한 상태로 기다려 주십시오. 아 예.